자, 우리 131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131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여기 기업이 있고요. 얘가 펜이 여기 있다. 여기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가구의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 보는 거는 뭐냐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가구가 이렇게 삽니다. 오케이? 근데 바구니에다가 X제랑 Y제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데 몇 개를 담는 게 제일 좋을까? 이제 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X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를 볼 거예요. 하나는 소득 효과가 있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싸진 거. 물론 X제랑 Y제가 두 개가 대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X고 X의 가격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도출된 거예요. 요거 이제 하나 본 거고, 그다음 이제 가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를 제공하냐면 노동을 공급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걸 볼 거고, 또 하나는 뭘 제공합니까? 자본을 공급해요. 여기서 자본을 공급하는 걸 이제 저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공급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 요걸 저축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개의 선택에 대해서 볼 거예요. 뭐 그러면 기본적인 가구의 선택을 미시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본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1페이지. 자, 앞에 인트로 설명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노동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 요거 볼 겁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줄 보시면 미국인 전체 소득은 대부분이 노동 공급의 보상으로 받는 임금과 봉급 이걸로 구성돼 있고요. 근로소득이 대부분이지. 자, 가구의 구성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노동을 공급해서 이렇게 임금, 월급 아니면 봉급 이렇게 받게 되고요. 또 자본을 공급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이자 이렇게 받게 되죠. 이자 소득을 이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빌려준 대가 얻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우선은 노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이 가구는 첫 번째 스텝 1 하면 먼저 일을 할까 말까 그걸 먼저 봐야죠. 그래서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요. 할까 말까. 요걸 이제 고민을 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야. 사실 위에도 스텝 1은 내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요. 마음속에. 노트북을 사러 가도 이 정도 성능이면 여기까지 한 200만 원까지는 내가 낼 생각이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유보 가격이라고 그러지. 그거보다 쌀 때 아니면 사과도 마찬가지고 싸면 그럼 가격을 보고 몇 개 살까 그 다음 결정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음속에 얼마 이상은 돈을 받아야 돼 해서 마음속에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있어요. 그걸 유보임금이라 해. 근데 그거보다 시장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최소한 300원 줘야겠다.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200 준대. 그럼 아예 안 할래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유보임금보다 실장에서 제시되는 이게 제시임금이야. 균형임금이라 할게. 높으면 이때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우리는 일할까 말까가 아니고 이제 요 스텝 2에 관심이 있는 거야. 너 얼마나 일할래? 요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시간당 얼마 줄게? 아니면 할 때 뭐 몇 시간 일을 할래? 이렇게. 근로 시간을 얼마나 할래? 이렇게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뭐 임금은 많이 받아서 근로소득은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적절한 근로 시간과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요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최저 근로 시간이 있는데
여기 이것처럼 가격이 변화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된 임금이 있는데 여기 충격이 발생합니다. 제시되는 임금이 만약에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할게요. 임금이 인상되었다, 상승했다. 이랬을 때 당신의 선택은 노동시간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근로자가 지니고 있는 기술, 그렇지? 내가 어떤 스킬이 있는가? 선택 가능한 한 일자리,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보다 지금 관심사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 임금이 얼마였을 때 얼마나 일할까? 그래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걸 볼 겁니다. 또 시간 제약도 있지. 우리 모두에게 그 다음 줄에 보면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생산물 시장의 의사결정처럼 노동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도 다양한 상호 교환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네요. 내가 24시간 그거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옆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여가 이렇게 즐기는 거야. 그래서 근로시간 또는 여가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요거와 요거 간에. 여기는 뭐야? 내가 X를 살까 Y를 살까 그 선택지 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가가 뭐 TV 보거나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운동하거나 등등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단락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여기 보시면 내가 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가의 가격이다. 그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임금은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럼 여가를 즐기게 되면 10,000원 받을 걸 못 받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임금이 상승해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었었는데 10,000원에서 임금이 상승해서 시간당 임금이 100,000원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그럼 뭐야? 내가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한 5시간만 나와서 일할래요? 그랬어. 근데 간만에 내가 가족들과 야유회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단풍 구경을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예요? 보통 시간당 100,000원이었어. 그러면 에이 50,000원 5시간 일하니까 50,000원 받고 그냥 일할까? 에이 안 할래.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과 가는 거니까 저 사장님 안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장님이 아니 10,000원 말고 100,000원 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 날 잠깐 5시간 일하면 500,000원 받는 거야.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지. 가족들아 미안해 이럴 수도 있고. 근데도 아니야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아예 안 할래요 했는데 사장님도 갑자기 이게 막 그냥 뭐 고집이 생겼는지 그래도 일하네? 그러면 100,000원 줄게 이러는 거야. 시간당 100,000원 주면 5시간 일하면 500,000원이거든. 그러면 가족들아 미안해. 아야 병원이 아파서 못 갑니다. 뻥을 치고라도 일을 할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임금은 바로 뭐냐면 내가 여가를 즐기면 이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금 자체는 여가의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면 그냥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자 여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올라가는 시간당 임금이 높은 사람은요 여가를 잘 즐기지 못하고 워커홀릭에 빠지는 게 뭐냐면 여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시간 여가 즐기면 시간당 100,000원 포기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포기하기가 그런데 해서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임금이라는 느낌이 여가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우리 X의 가격 했는데 상대 가격 하니까 원래 Y가 기준으로 되는 건데 분자에 초점 맞춰서 X의 가격이 싸지면 X의 소비량이 변하는 것처럼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가가 비싸지는 거야. 그럼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해서 근로시간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책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화폐 임금 그게 바로 뭐냐면 가격 되는 거.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임금은 무노동이나 여가가 주는 혜택, 노동을 안 하거나 여가를 즐기면 여가에서 얻게 되는 혜택,
기회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예, 그게 바로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의 가격.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이 올라갔다. 근데 여가를 즐기면 그러면 노동하지 않는 거에 대한 대가, 여가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그림이 재밌네요. 이게 뭐야? 노동시장에다가 임금이 돼서 이 임금이 다 나의 구매력, 근로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다시 여가의 가격 나와 있습니다. 제목으로 돼 있죠? 그게 바로 임금이라는 거야. 네. 자, 그 설명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재화를 거기 보시면 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여가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러면 시간을 일과 일 이외의 활동, 일이 이제 근로시간이고 일 이외의 활동을 여가예요. 그냥 근로시간과 여가 이렇게 써도 되는데 거기에다 사용을 하는 건데 이때 거기 잘 보시면 여가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각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여가를 즐기면 임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다. 여가의 기회비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 할 거고 여기서는 직관적인 것만 볼게요. 자, 임금 변화에 대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있어요. 자, 임금 상승하는 걸로 할게요. 임금이 상승하는 걸로 합시다. 상승했어. 그러면 첫 번째 대체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사고 비싸진 거를 덜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야.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럼 비싸진 여가를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지. 그래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대체 효과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요. 그럼 여가가 비싸지고 노동이 싸진 거니까 노동을 증가시킨다. 이게 대체 효과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133페이지 마지막 단락 노동 공급 곡선은 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생산물 시장에서 가구는 소비자가 되고요.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가 되니까 노동 공급 곡선 보통 우상향하게 그리는데 임금이 올라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거를 도출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부유해진다.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소득 효과야. 부유, 이게 소득 효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전과 동일한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전과 동일한 노동의 양을 공급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었을 때 내가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벌게 되는데 2만 원이 되면 5시간만 일을 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10시간 일을 하면 소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여기야. 그래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전과 동일한 시간을 일을 했을 때 전과 동일한 노동의 양을 공급한다면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이게 역시 실질 소득이 증가해지는 거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부유해지는 거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 결과 당연히 여가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가 정상제라고 할게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게 정상제고요. 열등제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도 우리 각주 앞에 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는데 기펜제 같은 경우는 삐딱 표현이 그 효과인데 우선은 살짝 넘어갔어요. 여기서도 정상제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부유해지게 되니까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거야. 둘 다 증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은 감소하는 것이죠. 자,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거 잘 보시죠. 여가가 정상제라면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고요. 소득의 증가는 여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임금의 소득 효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이거 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임금하면 여가를 즐기면 내가 이만큼을 포기해야 되니까 비싼 여가를 소비하는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므로 더 높아진 임금에서는 여가로 소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포기하는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요거 여가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늘상 이 대체 효과가 상식에 잘 부합하는 효과야. 그래서 당연히 임금 많이 주게 되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진 않겠지만 좀 약간 우리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고요. 요 소득 효과가 느낌이 좀 삐딱선이 효과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요. 약간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건 다 요 소득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이 올라갔는데 요 두 개가 아까는 같은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가 약간 충돌됩니다. 그래서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만약에 크면 임금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대체 효과 크니까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요. 반면에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는 서로 반대로 작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있죠. 대체 효과가 지배적이냐 소득 효과가 지배적이냐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그래프로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노동이야, 레이버, 노동시간 이렇게, 여기다가 임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내가 임금을 이렇게 있을 때 노동시간을 요만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A라고 할게요. 자, 근데 임금이 올라갔다 할게. 임금 올라가는 걸로 했지. 임금이 올라가면요 두 가지 효과가 마음속에 이렇게 반대로 작동해요. 하나는 대체 효과는 임금 올라가니까 야, 일 더 하자, 이 기회야 해가지고 일을 더 하자 하는 이렇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대체 효과 이렇게 작동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효과가 발동하냐면 야,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 2배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빡시게 하지 말고 야, 우리가 그래도 뭐 좀 요 정도면 되지 않았어? 좀 쉬자. 이런 느낌이 또 마음속에 하나 드는 거야. 천사와 악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득 효과는 근로 의욕을 좀 줄여요. 이렇게.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대체 효과가 노동의 감소를 가져오는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요점이 보이는 거야. B.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막 갈등되고 싸우는 이게 다 보이는 건 아니야. 우리 눈에는 주어진 임금 W0일 때는 노동 공급 시간이 이렇게 있었다가 노동 임금이 W1으로 올라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막 요 효과가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돼. 여기가 되는 거지 뭐. L1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된 게 거기 그림에서 우상향하는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얻어진 겁니다. 네,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임금이 또 올라갔다 해볼게. 여기서 임금이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W2 올라갔어. W1에서 그럼 역시 또 대체 효과는 일을 더 해야겠다 하는 이런 효과가 작동하게 되고요. 소득 효과는 야, 일 그만하자. 근데 이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해요. 반대로 작동하는데 그 힘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 할게요.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 변화한 크기는 똑같은 거야.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보이는 거지, C.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직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문제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게? 라고 하면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반대로 작동하는데 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 힘의 크기는 똑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상향한다 그러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위에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임금이 더 올라갔는데 대체 효과가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데요. 소득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작동한다 할게요. 이렇게 이 삐딱선이 효과가 이렇게 크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소득 효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돼?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을 더 하려는 그 힘과 일을 줄이려고 하는 힘이 서로 반대로 되는데 이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가 더 큰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 여기가 보이는 거지. 이 힘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C점과 D점을 연결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노동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해요? 이게 좌상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지배적일 때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째줄에 있어요. 백워드 밴딩이라 합니다. 후방 굴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좌상방으로 가게 돼. 후방으로 굴절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보통은 여기가 정상적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죠. 일반적이고 좀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고 여기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야. 임금을 더 준다는데 일을 안 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엄밀하게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사람이야. 부러워. 이렇게 아시겠죠? 그냥 삐딱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임금을 막 올려주는 거야. 여기서 1만 원 줄게 일을 할래요? 뭐 일을 안 한다고? 그럼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할래요? 하고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 100만 원 줄게요. 일하실래요? 좀 더 줄게. 100만 원에서 임금을 시간당 1000만 원 준대. 일을 하실래요? 근데 저 안 할래요. 어떤 사람이 안 할까요? 엄청난 갑부지. 엄청난 갑부. 우리 집에 돈이 막 진짜 뭐야 그 아까 요즘 뭐 남현이 누구야? 뭐 아무튼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 청조인가 그분처럼 막 엄청나게 막 집에 만약에 1000억이 있다고 해. 1000억이 있어서 간만에 가족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 나보러 주말에 와서 일을 하래. 얼마 주실 거예요? 혹시 물어봤더니 시간당 1000만 원 줄게요. 5시간 일할래요? 5천 준대. 5천은 1000억 버는 사람한테는 얼마야? 공짜로 와서 일하세요. 이거랑 똑같잖아. 보통 사람들한테는 우와 이러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와서 그냥 일 좀 하시죠. 됐어요. 이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부러운 사람. 그러니까 돈을 저렇게 시간당 100만 원 줘도 저 안 할래요. 좀 쉴래요. 이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지 뭐.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하게 그릴 거야. 그러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직 경우까지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그냥 산업혁명 관련해서 거기 약간 예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섬유 산업이 블라블라 해가지고 후방 굴절하는 경우가 산업혁명기에 진짜 좀 보이기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저축을 할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 맞춰서 볼게요. 자, 밑에 자, 저축과 대여 이렇게 있어요. 저축이 자금을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대여한다 그러고 투자한다 자금을 수요하는 게 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 여긴 저축에만 초점을 맞출게요. 근데 저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간의 선택 이렇게 상호작용이지. 위에는 뭐라고? 가격이 변할 때 XZ 살래 YZ 살래 이거고 노동 공급은 뭐라고? 노동할래 아니면 여가를 즐길래 요거 간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축은 뭐라고? 두 개 간의 현재 소비할래 미래 소비할래 현재와 미래 간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재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 내가 소득 번 걸 가지고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거야. 대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게 되는 거니까 미래 소비를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시점 간 내가 어떻게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 미래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시점 간 우리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가구의 의사결정을 볼 때 현재만 얘기한 거야. 현재 XY, 현재 일을 할까 여가인데 이거는 현재와 미래까지 시점 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요. 자, 맨 마지막 제줄에 가구는 저축을 통해서 현재 소득을 가지고 미래 지출을 지원할 수 있어. 내가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을 남겨서 미래로 이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차입이라는 게 뭐야? 차입은 반대야.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미래에 내가 벌 걸 가지고 지금 땡겨 쓰는 거야. 당장 내가 학원을 다니고 뭘 해야 되니까 저기요, 제가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이나 가서 그렇게 해서 차입, 땡겨 쓰는 걸 차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35페이지 저축을 할까 말까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 첫 번째 단락은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 관련해서 미래 노후 관련해서 연금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에는 2장에 나와 있는 단순한 무인도 관련해서 콜린과 빌 둘이 얘기하는 건데 뭐 지금 요거예요. 서로 빌려주고 서로 나중에 대가를 더 받기로 하는 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은행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은행이라는 게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이자율이 바로 매개 역할을 합니다. R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변화할 때 다음 단락 중간에 다섯 번째 줄 볼까요? 위험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빌려줬을 때 뭐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 후에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 받게 되면 100만 원 대비 10만 원은 이자율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직관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이자율 올라가면 저축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거를 앞에 한 것처럼 대체효과, 소득효과 좀 나눠서 볼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임금의 변화가 미치는 것처럼 이자율의 변화가 미치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밑에서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이자율의 변화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도 소득효과랑 대체효과를 통해서 본다고 합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저축을 했을 때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10%였으면 100만 원 넣게 되면 이자 소득이 10만 원이었는데 얘가 올라가서 10%가 아니라 20%가 되면 100만 원 넣게 되면 이제 원금은 당연히 받고 이자 소득이 20만 원 받게 되니까 역시 더 부유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저축하는 금액은 달러당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오늘 지출하는 것의 가격은 여섯 번째 줄에 있죠. 미래에 사용할 수 없는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높아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저축하는 대신에 지출하는 달러당 비용은 미래 소비라는 측면에서 내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고 대체 효과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이자율이 오르면 미래 목표 금액의 저축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저축해야 될 금액이 줄어드네요. 자,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건데 이걸 잘 보셔야 돼. 아까 임금이 뭐의 가격이라고 그랬죠? 여가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자 소득을 10%에서 20% 벌 수 있는데 은행에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음이 약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자 소득 20% 받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럼 막 50% 준대. 그럼 50% 이자 소득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저축 안 하고 소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현재 소비 대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느낌이 저축을 안 하고 써버린다 할게요. 그러니까 저축이 미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축을 안 하고 현재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아쉬워요? 아쉽지. 이자 소득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이 큰 거야. 현재 소비에 대한 가격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자율은 현재 소비의 가격입니다. 소비의 가격. 현재 소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야. 높은 이자 소득을 포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랑 똑같이 볼게요. 첫 번째 대체 효과 한번 볼게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간 거야. 올라가게 되면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비싸진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줄인다는 건 뭐야? 저축을 더 증가시킨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밀인데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셔도 경제학자들이 막 이상한 수리적인 거 막 하고 하잖아. 근데 그 내용은 지극히 현실에서 당연한 얘기를 뭔가 그냥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야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흘러가는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한다고? 당연하지 뭐. 이자를 올라가면 저축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냥 그렇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아니, 거기 한번 볼게요. 소득 효과. 자, 우리 앞에 그 얘기 나와 있었는데, 자, 135페이지 앞에 첫째죠.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똑같은 돈을 저축했을 때 더 많은 거를 이게 얻게 되는, 더 부유해지는 거야.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해집니다. 부유. 저축했을 때 더 부유해져. 그러면 현재 소비도 역시 열등제가 아니고 이제 소득이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거야. 이것도 다시 앞에 소득 효과는 실제 소득의 효과라고 그랬죠.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로 내가 현재 소비가 증가합니다. 현재 소비가 증가해요. 아니 현재 소비라는 게 뭐야? 소득의 증가함수 보통 정상제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보통 정상제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증가하면 이 이면은 저축은 어떻게 돼? 저축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이렇게 반대로 작동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다시 보시면 이자율이 10%에서 뭐 이렇게 5%에서 10%로 올라가는 걸로 얘기했는데 뭐 10에서 20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자, 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득 효과가 작동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도 같은 방향은 아니네. 물론 이걸 좀 더 가게 되면 이게 저축자냐 차입자냐 나눠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 지금 저축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저축자를 전제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미시경제 가면 뭐 그림 그려서 차입자냐 저축자냐 나눠 가지고 또 볼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축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작동되니까 역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약간 느낌이 상식에 통하는 효과인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고 효과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S라고 할까? 저축.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요게 이제 일반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거나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거나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락에 그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크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자율의 변화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 대체 효과가 반대로 작동되니까 그거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증적인 증거는 어느 게 더 크다? 이 대체 효과가 좀 상식에 통하는 거니까 좀 더 큰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좀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를 솔직히 해보니까 연구의 결과 좀 더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금의 공급인 저축은 증가하는 형태로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는 기업이 하고요. 여기 자본의 공급을 했어. 이제 기업이 이게 자금을 수요하는 게 투자다 이렇게 했죠. 노동을 수요하는 게 기업이 되는 거고요. 우린 지금 가구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자금이 거래되는 요게 이제 금융시장인데 그 저 뒤에 챕터 11장에서 다루기로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복습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모아서 그다음 수요랑 효용과 그리고 투자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 자금에 대한 거래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또 연수 문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막판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한 번씩 풀어보셔도 되고요. 네, 뭐 그냥 뭐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역시 경제학적 사고 키우기나 뭐 괜찮은 문제 제가 토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